안녕하세요. 리액트와 장고로 어디까지 개발해봤느냐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맡게 된 아이펠 개발팀 권택수입니다. 무드콘 2021에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아이펠 개발팀의 경험기가 또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한 발표자 소개입니다. 저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관심이 많은 개발자입니다. 현재는 리액트 기반으로 AI 학습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선우님은 파이썬과 데이터에 관심이 많은 개발자이고 현재 장고 기반으로 AI 학습 플랫폼의 백엔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이펠 개발팀은 인공지능 혁신학교 아이펠이 시작되면서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처음부터 개발하였습니다. 기술 스택으로 리액트와 장고를 선택하게 된 이후부터 개발 과정에서 중요했던 포인트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번 발표의 목차입니다. AI 학습 플랫폼을 만들기 전 요구사항 분석을 시작으로 아토믹 디자인과 스토리북을 활용한 컴포넌트 제작 과정, 딥러닝 코드를 브라우저에서 어떻게 동작시켰는지 끝으로 아이펠 개발팀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는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AI 학습 플랫폼을 설계하면서 주요 사용자인 교육생, 에디터, 개발자의 요구사항을 확인했습니다. AI 학습 플랫폼을 직접 사용하는 교육생 입장에서는 딥러닝을 빠르게 공부하고 싶어도 항상 환경 설정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환경 설정에서 지옥에서 벗어나 딥러닝 코드를 웹에서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로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학습 콘텐츠를 제작하는 에디터 입장에서는 콘텐츠를 쉽게 교열 및 편집하고 콘텐츠의 형상 관리도 편하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학습 플랫폼을 개발하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적은 리소스에서도 개발 진행이 가능하도록 오픈소스 및 패키지가 풍부한 기술 스택을 원했습니다. 개발팀은 이러한 세 가지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솔루션을 찾아야 했고 리액트와 장고 기반의 기술 스택을 선택해 세 가지 요구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개발 주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갔는지에 대한 우리의 길고 긴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개발하는 서비스가 점점 커지면서 많은 기능들을 요구하게 되었고 컴포넌트들은 더욱더 다양해지고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컴포넌트들을 어떻게 적은 리소스로 관리할지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었고 아토믹 디자인 방법론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토믹 디자인 방법론이 최신 방법론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바와 잘 맞다고 생각하였고 이를 점진적으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토믹 디자인 방법론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아토믹 디자인은 원자, 분자, 유기체, 템플릿, 페이지의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UI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위 단위들이 각각 별개의 개념이 아닌 유기적으로 잘 결합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하나씩 그 개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톰, 바로 원자입니다.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단위의 엘리먼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측 이미지처럼 버튼, 인풋 필드, 레이블 이런 것들이 원자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분자입니다. 화학식에서 분자는 원자들이 합쳐져서 새로운 원소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가장 작은 단위로 만들었던 여러가지 원자들이 서로 조합이 되어서 만들어진 새로운 컴포넌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인풋, 레이블, 버튼 컴포넌트들이 합쳐져서 검색창이라는 새로운 컴포넌트, 즉 분자가 탄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유기체입니다. 유기체는 원자와 분자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며 사용자가 인터랙션할 수 있는 섹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작업하면서 어디까지를 유기체 부분으로 정해야 할지 그 부분이 가장 모호했는데요. 저희는 내부적으로 모듈 단위, 즉 한 가지 기능이 있는 완성된 부분을 유기체라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왼쪽 박스가 로고입니다. 아톰입니다. 이건. 그리고 링크 버튼들이 있습니다. 이건 버튼들이 여러 개가 합쳐져 있으니 분자로 구성할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원자들의 나열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앞에서 보여드린 검색창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합쳐져서 내비게이션 바라는 영역, 즉 유기체를 만들어냅니다. 유기체가 섹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실제로 구현하고자 하는 페이지들은 결국 이 유기체들이 쌓여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템플릿입니다. 이제부터는 화학식의 아토믹 개념보다는 조합의 영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들이 조합되어 실제로 표현되어지는 개념입니다. 데이터만 없지 실제 구현하고자 하는 페이지의 모양과 똑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입니다. 페이지는 앞서 만든 템플릿에 이제 실제 데이터들을 바인딩하여 완벽한 사이트를 구성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아토믹 UI에 대해서 간단히 개념만 설명드렸는데요. 이걸 한 장으로 요약하면 보시는 그림처럼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발표 하단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방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이제 아토믹 UI에 대한 단순한 가이드일 뿐이고요. 단위를 실제로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각자의 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역시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웠고 지금부터 저희의 그 고민 과정을 이야기하며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가장 처음으로 버튼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작업은 세 가지 스텝으로 나눠서 진행했습니다. 먼저 현재 사용되고 있는 버튼의 모든 종류들을 조사하고 그 다음 종류에 맞게 프롭을 정의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롭에 맞춰 스타일을 추가하여 실제 이제 저희가 하려고자 하는 컴포넌트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한 단계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사이트에서 사용 중인 버튼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본 버튼부터 취소 버튼, 경고 버튼 등 다양한 종류의 버튼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류들이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저희는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이름들은 뒤에서 프롭의 값으로 곧 사용됩니다. 그러니 꼭 신중하게 지어주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버튼의 사이즈별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저희 사이트에서는 총 4가지 크기의 버튼을 사용 중이었습니다. 버튼의 너비는 따로 필이라는 프롭을 이용하기로 하였고요. 그래서 사이즈와는 별도로 분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이름을 붙입니다. 저희는 X-Small, Small, Medium, Large 이렇게 4가지 타입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버튼의 특징별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저희 사이트에서는 3가지 특징을 나타내는 버튼을 사용 중이었습니다. 100% 너비가 쓰고 있는지 아닌지를 나타내고 활성, 비활성, 그리고 로딩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여기선 이제 앞에서 조사한 종류별, 크기별, 특징별 프롭들을 정리하고 프롭 타입스를 이용해 컴포넌트에 직접 정의했습니다. 먼저 종류를 다루는 프롭명은 베리언트로 정했습니다. 종류를 구분하는 값들은 앞에서 지은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베리언트 값은 프롭 타입스 중에 원오브를 사용하여 위의 값들 중, 즉 앞에서 지은 이름들이죠. 그 중에 한 개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크기를 다루는 프롭명은 사이즈로 정했습니다. 종류를 구분하는 값 역시 앞에서 지은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는 X-Small, Small, Medium, Large 이게 사용됩니다. 베리언트 값은 역시 프롭 타입스의 원오브를 사용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X-Small, Small, Medium, Large 중 한 개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징을 다루는 프롭은 앞에 2개와 다르게 해당 값의 적용 유무를 판단하면 됐기에 불리한 값으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프롭을 정의해 보았습니다. 앞에서 정의한 프롭 타입을 바탕으로 이제 클래스명을 부여해서 실제 버튼 엘리먼트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스텝은 앞에서 만든 코드를 토대로 이제 실제 스타일을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앞선 코드에서 프롭에 따른 클래스명을 추가하도록 이미 작업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에선 해당 클래스명에 직접 스타일을 명시하기만 하면 됩니다. 또한 disable 같은 경우에도 true 값을 받을 시 disable 어트리뷰트를 이용해서 직접 스타일링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저희들의 버튼 아톰들입니다. 그리고 버튼과 같은 과정을 거쳐 텍스트 필드 아톰도 제작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자 단계입니다. 앞에서 만든 텍스트 필드와 버튼 아톰을 합쳐서 텍스트 필드 위드 버튼이라는 분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컴포넌트는 다른 어느 곳에도 텍스트 필드와 버튼이 함께 있는 UI라면 직접 사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필드의 인풋 값의 밸리데이션 결과에 따라서 에러인 경우와 성공의 경우의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버튼의 활성화 유무와도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성공했을 때만 버튼이 활성화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핸드폰 인증 유기체입니다. 이 유기체는 앞서 만든 전화번호 입력창과 인증번호 발송 버튼으로 만든 텍스트 필드 위드 버튼 분자와 인증번호 입력을 받는 텍스트 필드, 인증번호를 확인하는 버튼 원자들을 합쳐서 핸드폰 인증 기능을 하는 하나의 유기체로 만들었습니다. 이 유기체들은 이제 해당 기능이 필요한 곳에 바로 직접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기체와 또 다른 타이틀 아톰을 합쳐서
완성한 출석 체크 템플릿입니다. 이 템플릿은 저희가 실제로 구현할 출석 체크 페이지에 필요한 모든 UI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만약 똑같은 모양의 또 다른 출석 체크 페이지가 필요하면 해당 템플릿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인데요. 이제 앞에서 만든 템플릿에 실제 데이터들을 연결하여 출석 체크 페이지를 완성했습니다. 예시로 출석 체크 부분만 저희가 보여드렸지만 저희 사이트에서는 실제로 회원가입 페이지에도 핸드폰 인증 기능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앞에서 설명드린 핸드폰 인증 유기체를 이용하여 빠르게 개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토믹 방법론을 통해 작업을 진행하면서 처음 개발 속도는 고려할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다소 많이 느렸습니다. 하지만 뒤로 갈수록 더 편리하게 컴포넌트들이 관리된다는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프론트엔드 팀에서 어떻게 적은 리소스를 활용해 효율적으로 다양한 컴포넌트를 관리할지에 대한 고민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지는 발표는 좀 더 기술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후 발표를 맡은 아이펠 개발팀의 박선호입니다. 저는 아이펠 AI 학습 플랫폼을 개발하면서 중요한 한 축인 웹브라우저 상에서 딥러닝 코드 동작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웹에서 딥러닝 코드를 동작시킬 수 있을까요? 따로 환경 설정 없이 딥러닝 코드를 웹에서 바로 동작하게 하는 건 쉽지 않은 태스크였습니다. 이제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나누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파이썬 코드의 동작 순서를 살펴봅시다. 파이썬으로 작성한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프로그램을 파이썬 가상머신이라는 인터프리터를 통해 기계어로 변환해야 합니다. 인터프리터는 내부적으로 컴파일을 수행하여 소스 코드를 기계어인 바이트 코드로 변환하고 확장자가 pycin 파일을 생성합니다. 이렇게 확장자가 pycin 파일이 생성되면 인터프리터에 의해 바이너리 코드로 인터프리팅 되어 코드가 실행됩니다. 그럼 파이썬 코드를 본인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이 아닌 웹 브라우저에서 수행하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파이썬 코드를 웹에서 동작시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어떻게 동작하느냐에 따라 파이썬 코드를 자바스크립트로 컴파일하는지, 브라우저에서 파이썬을 직접 실행시키는지로 구분할 수 있고, 다른 한 가지는 언제 컴파일 되느냐에 따라 컴파일하는 시점이 페이지를 불러오기 전인지, 페이지를 불러올 때인지, 페이지를 불러오고 나서 컴파일하는 것인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분류하는지 기준을 살펴봤으니 이제 각 방법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처음 예제는 트랜스크립트를 사용한 예제입니다. 트랜스크립트는 파이썬으로 작성된 파일을 트랜스크립트 명령어로 자바스크립트 버전의 JS로 변환합니다. 이 변환 작업은 브라우저가 동작하기 전에 진행됩니다. 버튼 이벤트를 통해 간단히 바꿔보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미 컴파일된 코드라 미리 정의된 이벤트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보여지는 샘플 예제는 트랜스크립트로 plotly.js를 브라우저에서 직접 사용해 도표를 표시한 예제입니다. 컴파일된 트랜스크립트 코드는 매우 작고 빠르지만 예제의 plotly.js와 같이 원래 무거운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는 로딩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브라이썬입니다. 스크립트 태그 텍스트 파이썬을 사용하며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하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브라이썬은 파이썬 코드를 자바스크립트로 컴파일해서 생성된 코드를 실행합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직접 대체할 수 있는 파이썬이 기본적으로 제공되지만 동적으로 코드를 편집하는 것은 잘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페이지가 로드되기 전에 파이썬을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대화형 파이썬 코딩 환경을 구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예제는 스컬프트를 사용한 예제입니다. 스컬프트는 원래 브라우저에서 대화형 파이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아주 단순한 코드이지만 간단히 입력값을 수정해서 바뀌는 결과값을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스컬프트는 브라우저에서 파이썬 코드를 자바스크립트에 컴파일합니다. 브라이튼에서는 컴파일이
페이지 로딩 중에 이루어지는 반면 스컬트는 컴파일이 페이지가 로딩된 후에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는 파이썬이 자바스크립트로 직접 컴파일되는 기술을 살펴봤다면 웹 브라우저에서 전체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구현한 다른 접근 방식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피터 노트북은 데이터를 바로 동작해보고 시각화해보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어딘가에 호스팅된 서버가 있어야 합니다. 파이오다이드는 모질라 웹 어셈블리 C 파이썬 프로젝트로 브라우저에서 파이썬 코드를 해석하고 자바스크립트 컴파일 단계가 없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왼쪽에서 보는 것처럼 주피터 노트북을 브라우저에서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파이오다이드는 브라우저에서 완전히 실행되는 주피터 노트북 환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파이오다이드는 파이썬 코드를 처음 실행할 때 인터프리터를 다운로드하고 초기화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초기화된 후에는 완전한 파이썬 환경을 갖추게 됩니다. 또한 웹 어셈블리 안에서 numpy, scipy, 맵플러리, pandas 등 패키지들이 재컴파일 되어 있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피터 노트북 이야기가 나왔으니 주피터 노트북 모델 아키텍처를 잠시 살펴봅시다. 사용자는 브라우저를 통해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합니다. 주피터 노트북 서버는 커널 그리고 노트북 파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트북 서버와 IPython 커널은 0MQ 소켓을 통해 JSON 메시지 형태로 통신을 하고 노트북 서버는 브라우저와 HTTP 웹 소켓으로 다시 통신합니다. 노트북 서버는 노트북 파일을 불러오고 저장하는 데만 신경 쓰고 커널은 노트북 파일을 신경 쓰지 않고 주어진 코드를 실행 후 결과값을 보내는 것만 관여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웹 브라우저와 자바스크립트로 간단한 파이썬 코드를 넘어 어떤 코드까지 돌릴 수 있을까요? 앞서 살펴본 파이오다이드는 numpy, scipy, pandas, 그리고 맵플러리 비롯한 75종의 패키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IPL 개발팀이 만들려고 했던 건 AI 학습 플랫폼. 그러니까 간단한 파이썬 코드 말고 딥러닝 코드를 웹 브라우저에서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게 파이썬 코드가 아닌 딥러닝 코드라면 어떻게 될까요? 대표적인 머신러닝 프레임워크 텐서플로우를 원활히 수행해 보려면 GPU 카드가 탑재된 GPU 사용기기가 필요하고 GPU 카드가 탑재된 노트북은 게이밍 노트북. 네,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게이밍 노트북 맞습니다. 실제로 LMS의 초기 버전은 교육생에게 미리 제공된 게이밍 노트북에 주피터 노트북 환경을 사전에 세팅하게 했습니다. 화면의 우측 상단의 코드를 터미널에 복사 붙여넣기에 게이밍 노트북 로컬 환경의 주피터 엔드포인트를 LMS 브라우저와 직접 연결해 딥러닝 학습을 가능하게 구현했습니다. 게이밍 노트북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사용해 LMS에서 딥러닝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시나리오는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무거워진 교육생들의 가방만큼이나 학습 전 환경 세팅은 아직 진입장벽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앞의 장표에서 간단히 로컬 환경의 주피터 엔드포인트를 LMS 브라우저와 연결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연결했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파이썬 코드를 웹 브라우저에서 동작시키는 여러 방법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LMS 브라우저와 로컬 주피터 엔드포인트를 연결하는 데는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오랜 검색 끝에 우리가 찾은 방법은 더비랩입니다. 더비랩은 정적인 HTML 페이지를 변환해 코드를 직접 수정하고 실행시킬 수 있게 한 오픈소스입니다. 커널 옵션스 서버 세팅즈를 설정하면 주피터 노트북 서버를 더비랩에 직접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더비랩 오픈소스를 활용해 사용자의 로컬 주피터 노트북 환경과 LMS 브라우저를 연결했습니다. 더비랩을 사용한 초기 버전에서는 사용자가 입력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코드 결과값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LMS에선 프론트
프레임워크로 리액트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더비랩을 커스텀해서 사용해야 했고 커널과 세션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체크해 사용자 이벤트에 반응하기 위해선 불가피하게 아이프레임으로 렌더링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한계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LMS 사용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브라우저 속도 및 성능 저하가 나타났습니다. 딥러닝 모델 코드는 오랜 시간 동작시켜야 하기 때문에 브라우저가 멈추거나 뻗는 현상이 발생했었습니다. 사용자의 LMS 사용성과 브라우저 속도 향상을 위해 초기 LMS 버전에 도입했던 더비랩을 걷어내야 했고 주피터 랩 패키지와 API를 직접 활용한 버전으로 프로젝트를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여러 시도들을 통해 현재는 학습 콘텐츠별 매핑되는 도커 이미지를 컨테이너 환경으로 직접 구성해 학습 콘텐츠에서 필요로 하는 패키지 환경이 구축된 클라우드 엔드포인트와 LMS 브라우저를 직접 연결합니다. 교육생은 더 이상 로컬 환경에 따로 딥러닝 학습 환경을 설정하지 않아도 되고 몇 번의 클릭만으로 연결된 클라우드 환경에서 딥러닝 학습을 손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LMS 유저의 사용성이 높아진 것은 물론 덤으로 무거운 게이밍 노트북에서 해방되어 이제는 가벼운 일반 노트북에서도 딥러닝 학습이 가능해졌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여러 내용을 담다 보니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 아쉽습니다. 발표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메일로 남겨주시면 답장 드리겠습니다. 5대 연구소 IPL 개발팀은 저희가 가진 기술로 AI 학습의 진입장벽을 낮추려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연결된 클라우드 환경에서 체계적인 커리큘럼의 콘텐츠를 학습할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꾸준히 쌓이는 데이터와 사용자 피드백으로 사용자 몰입을 위한 게이미피케이션과 더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할 온라인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힘을 합쳐 어디에도 없는 새로운 AI 학습 플랫폼을 만들어갈 개발자분을 찾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